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 뭐 있어?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저녁 차리고 TV 좀 보다가 잠들고 다음날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삶 있잖아요. 특별할 것도 없고 남다를 것도 없이 그저 계속 흘러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했는데 말이에요. 돌아보면 그 정처 없는 삶 속에서도 누구나 드라마 같은 순간이 한 번쯤은 있더라고요.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그날을 떠올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거든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생생해요. 눈 감으면 그날 아침 공기 냄새까지 떠오를 정도로요. 조금은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부터 할게요. 어린 시절에 저는 그리 평탄하게 살진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그러하듯 쫄딱 망해버렸죠. 처음에는 작은 가게를 하셨는데 망하고 그 다음에는 친구 따라서 무슨 유통업을 한다고 하셨다가 또 망하고 나중엔 뭔지도 모를 사업에 손대시다가 완전히 집안이 기울어 버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그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현관문 열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거실에 낯선 아저씨들이 3명인가 4명이 앉아 있고 엄마는 부엌 구석에서 앞치마로 얼굴 가리고 울고 계시고 아버지는 소파에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 아저씨들 중 한 명이 절 보더니 비꼬듯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꼬마야, 너희 아빠한테 얼른 돈 내놓으라고 해.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온 거였죠. 그 뒤로 저희 집은 맨날 전쟁터였어요.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고 아버지는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시고 새벽엔 고함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는 날도 많았어요.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는데 그래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이혼한다, 못 살겠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그런 말들이 어찌나 잘 들렸으면 지금도 기억이 날까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난 절대 이렇게 안 살아야지. 아버지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만 살자. 대박 안 나도 좋으니까 쪽박만 안 차면 된다. 그게 그때부터 제 인생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1년을 독학해서 다행히 한 번에 붙었고 구청에 배치받았죠. 첫 출근 날 기억이 나네요. 낡은 건물에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류 더미가 쌓인 책상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화려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이 매일 서류 검토하고 민원 응대하고 숫자 맞추는 게 제 일이었는데 저한테 그 일이 잘 맞았어요. 예측 가능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불안정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뼈저리게 알거든요. 오늘 뭔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내일도 오늘 같겠구나 하는 안도감.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일이 적성에 맞으니까 실수도 별로 없었고 꼼꼼하다고 상사들한테 인정도 받았어요. 승진은 느렸지만 꾸준히 했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적은 없었죠. 그렇게 30년가량을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연금도 나오고 그동안 저축도 꽤 해놔서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는 정도가 됐죠.
남들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텐 이게 참 대단한 성취였어요. 빚쟁이한테 쫓기던 집안에서 자란 애가 별다른 걱정 없이 살게 됐으니까요. 제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남편의 덕도 커요. 남편은 친척 소개로 만났거든요. 저희 이모부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었다고 했어요. 첫 만남 때 인상이 어땠냐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쑥맥이었달까요? 식당에 마주 앉았는데 말이 거의 없었고 계속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제가 뭐 물어보면 네? 네. 아니요. 네? 아, 글쎄요. 이렇게 말 더듬으며 단답으로만 대답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이상하게 볼수록 귀여워 보이더군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스타일인데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었잖아요. 달콤한 말로 사람 홀리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말 없는 사람이 끌렸어요. 이 사람은 말은 못해도 거짓말은 안 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왔어요. 두 번째 만남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식사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멈춰 서서 저를 보면서요. 저는요 크게 벌진 못해요. 근데 꾸준히는 벌어요. 그거면 미선 씨한테 될까요? 갑자기 거리에서 고백 멘트를 진지하게 던지니까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말이 좋았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큰 부자들 필요 없이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되는 거. 결국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고 그 선택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다만 우리에게 아예 시련이 없던 건 아니었죠. 결혼하고 몇 년간 아이가 안 생겨서 겉으로도 속으로도 많이 울었거든요. 병원도 다녀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은근히 눈치를 주셔서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고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화나 짜증을 내는 날도 많았어요. 그때 남편이 무던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애 없으면 둘이 살지 뭐. 난 당신이랑 사는 것만으로도 좋아. 우리 운명이 아닌 일로 괜히 스트레스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지 말자. 그 한마디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결국 아이는 우리 운명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첫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를 낳던 날 남편이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간호사한테 연락받고 뛰어나왔는데 저한테 달려오더니 손을 꽉 잡고 고마워 여보 라고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평소에 감정 표현도 없고 눈물이라고 나의 메마른 사람인데 그때 처음 봤어요. 남편이 우는 거. 저도 같이 펑펑 울었죠. 그토록 바라던 딸을 낳고 나서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내가 꿈꿨던 가족이 됐구나.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셋이서 오순도순 사는 거. 그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려왔던 그림이었거든요. 어릴 때 못 가져본 게 있으면 더 간절해지잖아요. 저는 싸우지 않고 빚 걱정 없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가족을 늘 꿈꿨으니까요.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그 평범한 행복을 지키는 게 제 인생의 전부가 됐죠. 딸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순한 아이였어요. 어린이집에 처음 보냈을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정인 정말 착해요. 양보도 잘하고 친구들이랑 안 싸워요. 다른 애가 장난감 뺏어가도 그냥 웃고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딸이 순하고 착하다니까요. 근데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너무 사람을 잘 믿는 거예요. 친구가 뻔히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도 다 믿어주고 가끔씩 뒤통수 맞아도 제가 그럴 리 없어.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때 한 번은 같은 반 애가 딸 필통을 몰래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애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예쁜 캐릭터 필통이었는데 딸이 엄청 아끼던 거였거든요. 다른 애들이 목격하고 제가 가져갔어 했는데 우리 딸이 뭘 했는지 아세요? 걔도 아마 필통이 필요했나 봐. 내가 그냥 줄 걸 그랬네. 제가 그 얘기 듣고 집에서 한숨을 얼마나 쉬었는지 몰라요. 그날 딸 앞에서 앉아 진지하게 말했어요. 유정아,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돼.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어. 특히 겉으로 착한 척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알았지? 딸이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며칠 뒤에 하는 말이요. 근데 엄마, 의심하면서 사는 거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난 그냥 배신당해도 일단은 믿고 싶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걸 모르는 나이잖아요. 아이니까 할 수 있는 순수하고 이상적인 이야기. 하지만 전 아이가 큰 후에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까봐 걱정이 됐어요. 실제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친구한테 이용당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속상해하면 딸이 오히려 저를 달래곤 했죠. 엄마 괜찮아. 손해보는 거 얼마나 된다고.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그만큼 나도 마음이 평화가 있었거든. 너무 착하면 호구가 될 수 있는데 그 점이 답답하면서도 그게 또 이 애의 매력이자 장점이기도 해서 혼내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걱정하곤 했죠. 무탈한 건지 다사다난한 건지 모를 청소년기가 지나가고 딸아이는 대학에서 호텔 관광을 전공하고 졸업하자마자 큰 호텔에 취직하게 됐어요. 다행히 일이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성실하고 친절하니까 고객 평가가 항상 좋았고 상사들한테도 인정받았어요. 입사한 지 몇 년 만에 법인 영업팀으로 발령받았고 거기서 대기업 연회나 숙박 계약을 담당하는 과장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 분야에서 잘 나가는 거죠. 딸이 승진했다고 했을 때 가족들끼리 다 같이 고깃집 가서 축하주를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내심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장이면 큰 계약 결정권이 있는 자리잖아요. 설령 큰 실수를 해서 프로젝트를 망치거나 어떤 누군가 딸에게 해코지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요. 괜한 걱정이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어쩌면 그때까지 제 주변 모든 일이 평탄하기만 하니까 이상한 초조함이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평화로울 수만은 없는데 이래도 되나? 불길한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고요. 물론 뭐 딸에게 아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연애 쪽은 영 안 풀렸거든요. 소개팅을 한다며 기분 좋게 나갔다가도 허탕치고 돌아오는 게 일쑤였죠. 왜 안 됐냐고 이유를 물어보면 매번 똑같았어요. 좋은 사람인데 그냥 안 맞아. 나도 모르겠어. 내가 누굴 원하는 건지. 좋은 사람인데 안 맞는다니 그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더 캐묻진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 이 애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나길 간절히 바랄 뿐이었죠. 나쁜 사람한테 한 번 걸리면 이 애는 끝장이겠구나. 그 생각이 항상 머릿속 한구석에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해 봄부터 딸 분위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원래 퇴근하면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일찍 자는 애였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 방에서 길게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목소리 낮춰서 킥킥거리면서요. 가끔씩 살펴보면 핸드폰 보면서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표정도 뭔가 묘하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친구랑 재밌는 이야기 하나 보다 했는데 몇 주가 지나도 그 모양이니까 눈치를 채지 않을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저녁에 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딸이 소파에 앉길래 슬쩍 물어봤어요. 너 요즘 왜 그래? 표정이 달라졌어.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야? 딸이 처음엔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쳐다보니까 결국 실실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맞아, 엄마. 나 사실 사귀는 사람 생겼어. 뭐? 언제? 누구야? 어디서 만났어? 제가 막 물어보니까 딸이 천천히 얘기해줬어요. 호텔 로비에서 법인 미팅 끝나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멀찍이 서서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요. 처음엔 뭐지 싶어서 신경 안 썼는데 며칠 뒤에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네요. 그런데 로비 한가운데서 딸한테 다가와 대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기 다름이 아니라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어서요. 실례가 안 된다면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딸은 당연히 거절했대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번호를 어떻게 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일터인데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포기를 안 하더래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일주일 내내 매일 호텔 로비에서 나타난 거예요. 딸이 아침에 출근하면 벌써 와 있고 점심때 로비 지나가면 또 있고 저녁에 퇴근하면 기다리고 있고 제가 물어봤어요. 무섭지 않았어? 스토커 아니야? 딸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이상하게 무섭진 않았어. 협박하거나 따라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멀찍이 서서 기다리기만 하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 눈이 왠지 그냥 진심 같았어. 결국 일주일 뒤에 딸이 넘어갔대요. 그 남자가 커피 한 잔만 같이 마셔주시면 안 될까요? 딱 30분이면 돼요. 라고 했는데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연락처를 줘버린 거예요. 첫 데이트하고 돌아온 날, 딸은 그 짧은 만남에도 확신을 얻었대요. 엄마, 이 사람은 뭔가 달라.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이랑 다른 것 같아. 진짜 진심인 게 느껴져.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처음 보는 남자가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온다? 그게 로맨틱한 건가? 아니면 집착인 건가? 보통 사람은 한두 번 거절당하면 포기하지 않나요? 그걸 일주일이나 했다는 건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근데 딸이 너무 행복해하니까 차마 그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 나이 되도록 일에만 매달리면서 소개팅 자리만 왔다 갔다 하던 애가 처음으로 저렇게 설레하는 거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반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단은 지켜보자. 그렇게 마음먹었죠. 교제한 지 한 8개월쯤 됐을 때 딸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그날 저녁에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저희 부부는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딸이 저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도 오늘 제대로 좀 살펴봐 라고 신신당부했고 저도 나름대로 질문 리스트를 머릿속에 준비해뒀어요. 저녁 6시쯤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딸이 먼저 뛰어나가서 문을 열었고 저랑 남편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현관에서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딸이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아니 글쎄 입이 떡하고 벌어지고 만 거예요. 정말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인상은 부드럽고 목소리도 저음인데 기분 좋은 톤이더라고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껄렁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외모에 어울리게 태도도 엄청 겸손했죠. 모든 게 배우 뺨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정이랑 만나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인사하는 것도 반듯하고 목소리도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는 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도 눈이 동그래져 있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소근소근 말하더라고요. 이상하네. 저런 녀석이 왜 우리 딸한테 왔지? 사실 저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딸이 못나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저 정도 스펙이면 어디서든 인기가 많았을 텐데 왜 굳이 우리 딸한테 일주일이나 매달렸을까?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저녁 먹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사는 데는 어디냐? 무슨 일을 하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대답이 막힘없이 술술 나오고 예의도 발랐어요. 본인은 지금 무역 관련해서 작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해외 바이어들 연결해주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 아, 그렇군요 하고 넘겼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본인만 서울에서 혼자 산다고 했어요. 고향 얘기가 나왔을 때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길래 더 안 물어봤는데 나중에 딸한테 들으니까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밥 먹는 내내 딸한테 살갑게 대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반찬 집어주고 물 따라주고 딸이 말할 때 눈을 맞추면서 들어주고 저희한테도 깍듯했고요. 식사 끝나고 설거지 도와주겠다고 일어나길래 아이 됐어요. 그냥 앉아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싱크대까지 그릇을 갖다 놓더라고요. 그 남자가 가고 나서 남편이 맥주 한 캔 따면서 그러더라고요. 복 받았어, 복 받았어. 저런 놈을 어디서 구한 거야? 내 딸이지만 제주도 좋다. 저도 솔직히 인정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네. 딸이 왜 반했는지 알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요. 그 남자가 다녀간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긴 어려운데 저는 30년간 세무과에서 서류 보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세금 신고서 보면 숫자가 안 맞으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여기서 뺀 게 저기 안 맞고 이쪽 계산이 저쪽이랑 안 맞고 서류를 오래 보다 보면 느낌이 와요. 아,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뭔가 안 맞으면 느낌이 오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자꾸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우선 딸 이야기에 따르면 주말에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거였어요. 딸이 주말에 데이트하자고 하면 열의 여덟은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라고 한대요. 주말에 무슨 미팅을 그렇게 자주 하나? 주말마다 바쁜 거래처가 어딨어요. 물론 사업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대놓고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요. 그리고 딸이 무심코 한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온 딸이 저녁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현준 씨 사업 미팅 있어서 회사에서 VIP룸 잡아줬어. 호텔 연회장이나 VIP룸을 딸 권한으로 할인 예약해 주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연인 사이니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는 안 끝나더라고요. 다음 달에도 있고 그 다음 달에도 있고 어느새 매달 한 번씩 정례화가 된 거예요. 그것도 꽤 큰 룸으로요. 하루는 딸한테 저녁 설거지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운을 띄워봤어요. 근데 현준이 사업이 정확히 뭐 하는 거야? 바이어 연결이라며 그게 무슨 업종이야? 몰라, 복잡하대. 내가 물어봐서 답해줬는데도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 유정이 넌 현준이 사무실 가본 적은 있어? 없어.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딸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더니 절 보면서 얼굴이 안 좋아졌어요. 엄마 왜 또 그래? 의심하지 말라니까.
엄마는 항상 그게 탈이야. 걱정이랑 의심이 너무 많은 거. 현준 씨 좋은 사람이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말투가 의심이잖아.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눈치 보이는 줄 알아? 오빠가 우리 집 올 때마다 나까지 얼마나 긴장되는데. 듣고 보니 딸 말이 맞긴 했어요. 제가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점점 더 많아져서 가족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날 대화 때문에 딸이랑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저도 괜히 미안하고 딸은 삐져서 방에 들어가 버리고 며칠간 서먹하게 지내다가 제가 먼저 사과했죠.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걱정이 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라. 그렇게요. 딸이 그제야 풀리더라고요. 근데 속마음은 여전히 개운치가 않았어요. 뭔가 안 맞는 퍼즐 조각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교제한 지 딱 1년이 됐을 때 딸이 저녁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뜬금없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나 현준 씨랑 결혼하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숟가락 떨어뜨리면서 뭐? 진짜? 하더니 드디어 우리 딸 시집 간다!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딸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요. 밥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저도 기쁘긴 했죠. 축하해 라고 말은 했는데 입에서 나온 말이랑 속마음이랑 달랐어요. 왜냐면 내심 마음에 걸리던 몇 가지, 그리고 아직까지 그 사람 부모님을 못 만나봤다는 거거든요. 사실 아이들 당사자들끼리 결혼 결정한 후에 상견례를 한다곤 하지만 그 상견례 하고서도 결혼 파투 내는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으로 인사 올 때부터 그 친구 부모님을 바로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양가 상견례 얘기를 꺼낼 때마다 대답이 똑같았어요. 얼마 전부터 부모님이 좀 바쁘셔서요. 요즘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직접 현준이 그 애가 저희 집으로 놀러 왔을 때 말했어요. 우리가 한번 내려갈까?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며. 걱정도 되고 어차피 상견례는 해야 하니까 우리가 가도 돼. 우리도 마실 나가는 기분 느낄 수 있고 좋지 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씀은 감사하지만 중간에서 뵙는 게 좋겠어요. 얼른 날짜 잡아올게요. 그러고는 끝이에요. 그 뒤로 진전이 없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결혼까지 하겠다는데 왜 자꾸 가장 중요한 상견례를 미루는 건지, 본인 집안을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건지. 그럼에도 딸이 결혼을 강행하려고 하자 저는 딸한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결혼까지 하려면 상대 집안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랬더니 딸이 한숨을 쉬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엄마, 요즘은 그런 거 중요하게 안 봐. 옛날 사람들 생각이야 그건. 그리고 엄마 요즘 갱년기라 예민한 거 아니야? 괜히 트집 잡지 마. 톡 쏘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남편도 딸 편이에요. 그래, 사실 나도 그 생각했어. 당신 요즘 좀 이상하긴 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병원 같이 가줄까? 주변 사람들한테 넌지시 얘기해도 반응이 다 비슷했어요. 좋은 사위 얻었으면서 뭘 그러냐? 외모에 성격에 본인 사업까지 하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러면서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결국 입을 다물었죠.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내 감이 틀린 건가? 정말로 갱년기 때문에 예민해진 건가?
차라리 그런 거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딸의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소갈이를 하던 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만나자마자 친구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커피숍에 마주 앉았는데 친구는 음료가 나오자마자 쭉 들이키더니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아유, 나 요즘 잠을 못 자, 우리 딸 때문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친구 딸이 남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엉망이 됐대요. 그 남자가 처음엔 대기업에 다니는 척 건실하고 멀쩡한 척 접근했는데 사귀고 나서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대요. 그 남자는 친구 딸에게 너 그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겠어 라면서 친구들을 하나씩 끊게 만들고 그 다음엔 우리 같이 살자. 직장은 그만둬도 내가 벌어줄게 라면서 퇴사를 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했대요. 그것도 거액을요. 그리고 친구 딸의 퇴직금과 대출금을 들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새끼가 사기꾼이었어. 우리 딸만 당한 게 아니래.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 털었대. 지금 우리 딸은 빚더미에 앉아서 집 밖에도 못 나가. 사람들 만나기 무섭다고. 내가 볼 땐 우울증 같은데 병원도 안 가려고 해. 어떡하냐 정말로. 친구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너는 네 새 식구 잘 봐.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 끝이야 진짜로. 집에 오는 길에 그 얘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친구 딸이 얼마나 힘들까, 그 친구가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러면 안 되는데 현준이에 대한 걱정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위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아무래도 비교가 되더라고요. 친구 딸을 속인 그 남자는 직장 그만두게 만들었는데 우리 사위는 딸한테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했대요. 친구를 끊게 만든 적도 없고 오히려 딸 친구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 얘기를 입에 올린 적이 없어요. 대출?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왔죠. 오히려 예식 비용 자기가 더 내겠다고 했고 신혼집 보증금도 본인이 마련했다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다른 집은 잘못된 사람이 접근한 건데 현준인 그런 부류가 아니잖아요. 괜한 의심해서 딸 마음 상하게 만들지 말자 싶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딸이 방에 있길래 들어가서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많았나 보다.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저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건데, 그치? 딸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갑자기 저를 확 안는 거예요.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엄마 바람대로 꼭 행복하게 살게. 두고 봐. 제 응원에 딸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저도 덩달아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상한 거였어. 내 촉이 틀린 거야. 이번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땐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예식장 예약하고 스튜디오 촬영 일정 잡고 청첩장 문구 고르고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죠. 결혼 준비가 한창 바쁠 쯤 현준이가 저희 부부만 따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평일 저녁에 시간 되냐고 묻기에 뭔가 할 말이 있는 건가 싶어서 남편이랑 나가봤죠. 꽤 비싼 곳이기에 제가 이런 데까지 안 와도 되는데 라고 했더니 현준이가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꼭 여기로 모시고 싶었어요. 여기 정말 맛집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가족이 될 건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따로 시간 보내고 싶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현준이가 남편한테 술도 따라주고 건강 얘기도 하고 이사갈 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남편이 현장 소장 시절 고생했던 얘기를 하니까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현준이가 갑자기 절 보면서 말했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어머님, 제가 아직 못 믿어오시죠? 제가 당황해서 무슨 소리야? 왜 그래? 라고 했더니 현준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진지한 태도로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좀 경계하신다는 거 말이에요. 유정 씨 말로는 어머님이 사람을 볼 때 날카롭고 냉철하게 보셔서 그런 거라고 설명해 주긴 했는데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대신 속을 찔린 것 같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현준이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요. 그 뒤로 아버진 연락 끊기고 어머닌 재혼하셨는데 저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가족 얘기를 잘 못한 거예요.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상견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눈이 빨개지더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전 그래서 가족이 더 소중해요. 제가 못 가져본 거니까요. 유정이랑 결혼하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진짜 잘하고 싶어요. 제가 못 받은 거 새로 생길 가족한테서 받고 싶고 저도 마음껏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가족 얘기를 피한 게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픈 기억이라서 그랬구나. 내가 너무 의심만 했구나. 저도 모르게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라고 사과까지 했어요. 현준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에요. 당연하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배려심이 깊어 보이던지. 그날 이후로 제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현준이가 주말에 연락이 안 된다며 투덜대는 딸에게 결혼 앞두고 일 처리하랴 바쁠 거야. 괜히 신경 쓰게 하지 마라. 라고 먼저 말하게 됐고 딸한테 현준이에 대해 뭐라 하는 것도 줄었어요. 의심하던 마음이 싹 녹아버린 거죠. 그렇게 새 가족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딸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결혼 앞두고 긴장한 거겠거니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현준이 집에 짐 옮기러 갔다 온 날이었어요. 딸이 저녁 때 집에 들어왔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다녀왔어 하면서 방에 들어가는데 그날은 현관에 서서 멍하니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딸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 그냥 좀 피곤했어 라고 하더니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녁도 안 먹겠다고 하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혼 준비하느라 체력적으로 힘든가 보다 생각하고 넘겨버렸어요. 며칠 뒤에 딸이 저녁 먹다가 뜬금없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엄마, 한 사람이 핸드폰 여러 개를 쓰면 이상한 거야? 뭐? 왜? 아니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업무용이랑 개인용으로 따로 쓰는 사람 많아. 그건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딸이 더 이상 말을 안 해서 넘어갔는데 뭔가 마음에 턱하고 걸렸어요. 왜 갑자기 핸드폰 개수 얘기를 꺼내는 거지? 뭔가 이상한데. 그렇지만 결혼 앞두고 예민해진 거겠지 하고 또다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죠. 그때 좀 더 깊이 물어볼 걸.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면 끝까지 캐물을 걸. 아직도 그게 후회돼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어요. 아침 일찍 알람 맞춰놓고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설레기보다 초조한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 좋은 쪽으로요. 씻고 나서 샵에 가 챙겨둔 한복을 입었어요. 거울 보면서 옷매무새 정리하고 오늘은 내 딸 결혼식이다. 드디어 시집 보내는구나 속으로 되뇌었죠. 한복을 다 차려입고 딸에게 연락했어요. 딸은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 샵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애가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바쁜가 싶어서 저희는 곧장 예식장으로 갔죠. 거기서 현준이가 보이기에 딸이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현준이가 말하길, 네? 전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은 샵 쓰고 오는 줄 알았는데요. 유진이랑 같이 안 오셨어요? 예식장엔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둘이 같은 샵을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현준이 말로는 이틀 전에 유정이가 갑자기 일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현준이와 같은 샵을 쓰지 않고 저희 샵에서 준비하고 오겠다고 했대요. 그렇다면 대체 얘는 어디 간 거지? 유정이가 사라졌다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결혼식 당일에 이런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았겠어요. 저와 남편, 현준이는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현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이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세 사람은 딸이 갈 만한 곳을 다 떠올려 보았지만 답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유정이의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회사 동료한테 연락하고 단골 카페에도 전화해봤지만 다 모른대요.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제야 현준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어제 통화할 때 유정이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도 딸 걱정에 정신이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결혼식부터 취소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간신히 이성을 찾은 전 우선 현준이에게 신혼집으로 가 유정이를 찾아보라고 했고 남편과 함께 허겁지겁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딸의 기척은 없었어요. 가자마자 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살폈죠. 혹시 어디로 갔는지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까 해서요. 그러다 화장대를 봤더니 메모지가 있더라고요. 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저 확인하고 올게요. 걱정 마세요. 확인? 뭘 확인해? 결혼식 날 새벽에 뭘 확인하러 간다는 거야? 손이 떨려서 메모지를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다른 방을 살펴보고 있던 남편한테 뛰어가서 소리쳤어요. 여보 큰일 났어. 유정이가 없어졌어. 쪽지를 확인한 남편도 얼굴이 하얘졌어요. 딸한테 전화해봤지만 여전히 안 받았어요. 한 번, 두 번, 10번을 걸어도 안 받아요. 문자도 보내고 음성 메시지도 남기고 난리를 쳤는데 답이 없었어요. 이제 결혼식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딸이 어딨는지도 모르고 저는 한복 입은 채로 거실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경찰에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정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받느라 손이 떨릴 지경이었죠. 여보세요? 유정아, 너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딸 목소리가 들렸는데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살려줘, 제발. 몸 안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살려달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뭐? 무슨 소리야? 어디야? 지금 어딨어? 딸이 울먹이면서 주소를 불러줬어요. 어느 오피스텔이었는데 같은 지역이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전 급하게 메모하면서 물어봤어요. 거기가 어딘데?
왜 거기 있어? 누가 있어? 엄마 아빠만 와. 제발 그 사람은 데려오지 마. 그 사람? 누구? 현준이? 현준이 이름을 말하니까 딸이 울음을 터뜨리더니 전화가 끊겼어요. 다시 걸어도 안 받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어요. 딸이 그 사람은 데려오지 마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현준이라면 그 애에게 이유가 있는 거겠죠? 우리 둘만 가자. 현준이한테 말하지 마. 남편이랑 택시를 잡아 타고 주소로 갔어요. 경황이 없어서 한복을 입은 채였죠. 택시기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보셨는데 설명할 겨를이 없었어요. 차 안에서 그저 계속 기도만 했어요. 제발 아무 일 없어라. 제발. 딸이 알려줬던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허겁지겁 뛰어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계단으로 뛰었는데 한복 치마가 자꾸 걸려 한 손으로 치켜들고 뛰었죠. 호스를 찾아서 문 앞에 섰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는데 그 순간 비명이 나왔어요. 거실에 피가 흥건했어요. 딸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두 팔과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딸 옆에 모르는 여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그 여자 손엔 부엌칼이 들려 있고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유정아! 저는 곧장 딸한테 달려갔어요. 딸은 다행히 의식이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바로 119에 전화했고 저는 딸 팔을 잡고 피나는 곳을 눌렀어요. 손에 피가 묻어나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한복 치마에도 피가 묻고 손도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런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유정아, 정신 차려. 엄마야. 괜찮아. 딸이 힘겹게 눈을 떴어요. 절 보더니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엄마, 내 피 아니야. 이거 난 조금 베인 것뿐이야. 이 여자가 다친 거야. 이 여자가 누군데? 그 사람 여기 여자 있었어. 뭐? 무슨 소리야? 현준 씨 여기서 이 여자랑 살고 있었다고. 딸이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전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어요. 오피스텔 안에 여자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화장품, 옷, 구두, 누가 봐도 여자가 사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에 사진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현준이랑 누워있던 그 여자가 같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딸이 왜 새벽에 나갔는지, 왜 신랑을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지, 이 여자가 누군지 말이에요. 구급차가 왔어요. 딸은 팔 열상으로 꿰매야 한다고 하고 옆에 쓰러져 있던 여자는 자해라서 중환자실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 손을 잡고 구급차에 같이 탔어요. 남편은 경찰 오면 상황 설명하겠다고 오피스텔에 남았고요. 병원 응급실에서 딸이 치료받는 동안 복도에 서서 울었어요. 한복에 묻은 피가 마르면서 빳빳해지는데 그럼에도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오늘이 딸 결혼식인데 왜 우린 병원 응급실에 서 있는 거지? 이윽고 경찰이 왔어요. 딸이 진술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조사가 시작됐는데 딸이 울먹이면서 자신이 아는 걸 전부 말해줬어요. 결혼식 전날 신랑 짐을 정리하다가 숨겨둔 열쇠와 여자 물건들을 발견했대요. 외도가 의심돼서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에 그 오피스텔로 찾아간 거래요. 가보니까 여자가 있었고 딸이 그 여자에게 기나긴 진실을 말했대요. 당신 남자친구가 나랑 결혼하기로 했다고. 오늘 결혼식이라고. 그거 알고 있었냐고. 그러자 그 여자가 완전히 무너졌대요. 사실 그 여자는 현준이와 사실혼 상태였던 거예요. 그 여자는 현준이의 정체를 아예 모르고 있던 거죠. 오늘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패닉 상태가 돼서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왔고 자기 자신을 찌르려고 했대요. 그러자 이를 말리려던 딸이 다치게 된 거죠. 결국 여자는 스스로를 다치기에 저희가 봤던 모습으로 쓰러지게 된 거죠. 결혼식은 당연히 취소됐어요. 남편이 예식장에 가서 하객들한테 사정이 생겨 취소한다고 사과했대요. 하객들이 웅성거렸겠죠. 뭔 일인지도 모르고 재앙은 한 번에 몰려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와중에 현준이가 남편을 붙잡고 물었대요. 어떻게 된 거냐고. 남편이 말하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오자 이번엔 저한테 연락이 계속 왔어요. 유정이 찾으셨어요?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셔야죠. 또다시 그 멀건 얼굴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락해 오는 게 정말이지 너무나 역겹더라고요. 대응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제 곧 만나게 될 테니까요. 유정이의 진술이 끝난 후 경찰이 신랑한테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게 밝혀졌어요. 그 인간의 진짜 정체가요. 내막은 이렇습니다. 현준인 사실 세 가정을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방에 사는 본처예요.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고 5살짜리 아이도 있었대요. 평일에는 서울에 가야 하는 출장이라고 하고 주말엔 지방 가서 가장 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연락이 안 됐던 거죠. 두 번째가 오피스텔 여자예요. 그 여자는 현준이를 만난 지 1년 만에 본처가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근데 현준이가 이혼 준비 중이다, 기다려달라고 해서 그 말을 굴뚝같이 믿은 거죠. 본처를 금방 정리할 거라 믿고 이후에도 계속 동거하면서 만나왔대요. 실제로는 이용만 당한 거였어요. 그 여자가 꽤 괜찮은 직장에 다녔는데 신랑 사업 자금을 대준 게 수천만 원이 넘었대요. 세 번째가 절망스럽게도 우리 딸이었어요. 그 인간은 딸의 호텔 권한을 이용해서 사업 미팅 장소를 공짜로 쓰고 접대 비용을 아꼈던 거예요. 결혼까지 하면 더 큰 걸 노렸겠죠. 딸 월급, 딸 인맥, 딸 회사 자원까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연애와 결혼, 여자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버리는 인간 말종이었던 겁니다. 딸이 오피스텔에서 진실을 말했을 때 그 여자가 왜 무너졌는지 알겠더라고요. 자기와는 이제 사실혼이었고 본처를 정리했다고 믿었는데 실은 자기도 호구였던 거잖아요. 세 번째 여자가 나타났다는 건 자기도 버림받을 차례라는 뜻이니까 그 충격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후 현준이는 결국 경찰서에 출석했어요. 그런데 조사받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처음엔 진심이었는데 상황이 꼬여서 이렇게 됐어요. 나쁜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기가 막혔어요. 세 여자를 동시에 속이고 한 사람은 병원 신세지게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그 얘기 전에 듣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놈을 꼭 지옥 구렁텅이로 빠지게 해달라고 저주하면서요. 딸이 잠시 일을 쉬며 집에서 요양하던 때였어요. 집 앞으로 뻔뻔하게 현준이 그 친구가, 아니 그 사기꾼이 찾아왔더군요. 저는 당장 쫓아내려고 했는데 딸이 제 팔을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문 열어줘.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저놈을 왜 들여보내? 나 할 말 있어. 문 앞에서 이야기할게. 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엔 순하기만 하던 애가 눈에 불꽃이 일더라고요. 전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놈이 현관까지 들어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더니 신발장 옆에 서서 말했죠. 유정아,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 딸이 대답 안 하고 그놈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놈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용서해달라고 하면 뻔뻔하겠지만 그래도 사과는 하고 싶었어.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속았을 거예요. 근데 이젠 그게 얼마나 가짠지 알잖아요. 혹시 모를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는 거겠죠? 그러자 딸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 눈물 첫째 아내한테도 흘렸어? 둘째 아내한테도 흘렸어? 그놈의 말문이 막혔어요. 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울지 마, 역겨우니까. 네 눈물은 도구잖아. 다른 사람 속일 때 쓰는 도구. 아니야. 사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유정이 너야. 다른 여자들은 다 네 존재를 알고 있었어. 근데 내가 널 가장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걸 인정 못하고 매달린 거야. 내 말 좀 믿어줘. 딱 보니 다른 여자들과 딸을 이간질해서 잘못의 화살을 돌리려는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와서 머리를 굴리다니 개선될 수가 없는 인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여자가 내 존재를 알고 있어서 내 이야기를 듣고 쓰러졌구나. 그래서 자기 몸까지 해친 거구나. 참 납득이 가는 이야기다. 그치? 저도 끼어들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너 사기 기술이 참 좋더라. 우리한테는 부모님 이혼했다고, 가족이 그리워서 처가한테 더 잘하고 싶다고 눈물까지 보이면서 사실은 멀쩡한 가족 가지고 있었던 거 우리가 확인 못할 줄 알았어? 사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이혼은 무슨, 그놈 부모님은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만 형편이 어려운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였어요. 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네 사업? 내 권한으로 호텔에서 잡아준 미팅들, 거래처 다 허위인 거 경찰한테 다 넘겼어.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구걸하지 말고 가서 변호사나 구해. 그놈 얼굴이 하얘지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놈을 밖으로 밀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가! 다시는 내 딸 앞에 얼씬거리지 마! 문이 닫히고 나서 딸이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고요. 근데 가슴 한쪽이 시원하더라고요. 참았던 말을 다 해서 그런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돼서 그런가, 이유를 확실히 알 순 없었죠. 우선 딸은 파혼 처리를 했어요.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안 해서 복잡하진 않았는데 마음은 복잡했죠. 본처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오피스텔 여자도 퇴원하고 나서 함께 고소에 참여했대요. 그놈에게 당한 새 여자가 그렇게 손을 모았어요. 마치 약속하듯이요. 물론 동맹을 맺거나 연대할 순 없는 사이지만 그놈이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건 모두가 한마음이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하긴 뭐 잘못한 건 그놈인데 피해자들끼리 물어뜯으면 그놈만 좋은 거잖아요. 껄끄러운 사이지만 어떻게든 그놈을 하루빨리 벌주는 게 급선무였죠. 제 딸과 그 여자들은 변호사도 같이 선임하고 증거자료도 공유하고 법정 진술도 마쳤대요. 나중에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세 여자가 다 같이 법원에 갔대요. 그놈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변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또 울면서 반성합니다.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했다네요. 근데 판사님이 딱 잘라 말하셨대요. 피해자가 한 명도 아니고 3명입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각으로 판단됩니다. 결국은 실형이 나왔어요. 몇 년인지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놈이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새 여자가 지독하게 물고 늘어진 결과죠. 다른 누군가 포기해서 만약 혼자 남아 싸웠다면 그 정도까진 불가능했을 거예요. 판결 끝나고 법원 밖에서 만난 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상하게 저 사람들한테 고마워. 나 혼자 당한 게 아니라서, 그게 다행이어서가 아니라 같이 싸워줘서.
그게 이상하게 고맙네. 저 사람들도 당한 걸 되갚아주는 건데 뭐. 그치, 그런 거겠지. 고맙단 말에 건넬 순 없는 사이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어. 저도 별일 아니라는 듯 툭 하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고맙더라고요. 어느 의도이건 간에 제 딸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 원한 건 새 여자가 서로 싸우고 무너지는 거였을 텐데 오히려 뭉쳐서 쓰러뜨린 거니까요. 그게 진짜 복수인 것 같았어요. 통쾌한 복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딸은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회사에 휴직 깨내고 방에서 잘 안 나오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제가 문 앞에서 밥 먹어 하면 응 하고는 입에 대질 않았고요. 상담도 받았는데 거기서 말하길 시간이 필요하대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니까. 내가 왜 못 알아봤을까? 엄마가 의심한다고 했을 때 왜 안 들었을까? 딸이 그러면서 자책하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졌어요. 제가 뭐라고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옆에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몇 달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다시 출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밥도 잘 먹고 딸이 원래 마음이 여려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래서 회복도 빠른 것 같고요. 착한 사람들이 원래 그런가 봐요. 오래 미워하질 못해요. 어느 날 저녁에 딸이랑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데 제가 말했어요. 평소에 잘 안 하던 말을요. 유정아, 어? 사람 쉽게 믿으면 안 돼. 그건 맞아.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근데 네 자신은 믿어. 넌 잘못 없어. 속은 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놈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여태껏 그랬듯이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딸이 저를 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서 말했어요. 엄마,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저도 울컥했어요. 그래, 내 촉이 맞았어. 근데 그게 맞아서 뭐예요? 딸이 이렇게 다쳤는데 결국 막지 못했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빨리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날 구겨진 한복은 버렸어요. 피 묻은 채로 보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버리니까 마음이 좀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생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드라마 같은 인생은 질색이었는데 결국 이런 일을 겪었네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도요, 우리 가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딸이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남편도 평소에 표현 없는 사람이 우리 딸 잘 이겨낼 거야 하면서 딸 방문 앞에 과일 깎아다 놓고요. 이런 게 가족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딸은 많이 좋아졌어요.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연애는 아직 안 한다곤 하는데 천천히 하라고 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